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언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릴 적 부모님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곤 했는데요. 매일 밤 동화 속으로 떠나는 여정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더폴 역시 동화 속으로 빠져들었던 우리의 순수했던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입니다. 더폴은 최근 극장에서 재개봉을 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개봉 당시와는 달리 재개봉한 지금은 국내에서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더폴의 타슴 싱 감독님께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셔서 GV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더폴을 보신 패널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앞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디님, 버드님, 나미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은 토이스토리의 우디를 좋아하기도 하고 우디 계열의 향수를 좋아하기도 해서 우디라고 결정했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언더플로우 7기로 합류하게 된 버드이고 옛날 옛적에 버드렁니가 있었지만 이젠 교정을 해서 버드렁니는 없는 버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은 나미고요. 하녀에 나오는 나미 캐릭터를 좋아해서 나미로 지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재개봉 토파보기 더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봉 토파보기 더폴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연출,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다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저는 약간 누가 울면 저도 좀 따라서 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이 조금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우선 이런 유형의 영화를 처음 봤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선했고 전반적인 줄거리를 찾아보고 영화를 봤긴 했는데도 막상 직접 보고 나니까 더 신선했고 글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로이 이야기 속에 같이 빠져들어서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게 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 로이의 복잡한 심정이나 내면들이 되게 환상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덕분에 관객들이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이의 이야기 속 요소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면서 유추해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폴을 총 3번을 봤는데요. 2번은 일반 관람으로 봤고 한 번은 GV로 봤거든요. 근데 정말 보면 볼수록 감동이 더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더 좋고 두 번째 볼 때보다 세 번째 볼 때가 더 좋았는데 정말 영상미도 그렇고 서사도 그렇고 그리고 우선 알렉산드리아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어른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알렉산드리아만의 순수함에 저 역시 영화를 보는 내내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디님, 영화 전반부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1920년대 LA 과수원에서 오렌지를 따다 떨어져 입원한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날 에블린 간호사에게 편지를 전달해주겠다며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 편지는 바람을 타고 흘러가 한 병실로 흘러가고 무성 영화 스턴트 배우 로이가 이를 주워 읽죠. 그렇게 알렉산드리아와 로이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로이는 아이에게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아냐고 물으며 무법자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시작됨과 함께 화면에는 로이의 무법자 이야기가 시각적으로 재현되고 알렉산드리아와 관객들은 모두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날 이후 로이는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알렉산드리아에게 무법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알렉산드리아가 병실에서 우연히 로이를 만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스턴트맨 로이와 어린아이 알렉산드리아의 관계 다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버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알렉산드리아랑 로이가 한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천일야화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 천일야화가 그 밤이 지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여인인 세헤라자데가 매일 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목숨을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헤라자데이고 알렉산드리아는 로이의 삶의 결정권을 가진 폭군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폭군 알렉산드리아는 어린아이 특유의 그런 천진난만함으로 로이를 죽음이 아닌 삶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둘의 구원서사가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미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관계에서 우연성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만약에 이 편지가 로이의 병실로 잘못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둘은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영화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맺어진 관계가 누구보다도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잘못 보낸 편지로 인해서 우연히 만나게 된 로이와 어린 소녀 알렉산드리아와의 관계가 신선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관계가 정말 죽고 못 살 사이처럼 되는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도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를 영화에서 풀어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공감되고 신선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 보낸 편지로 인해서 만나게 된 약간 신선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할머니 집이 진짜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편의점이 동네에 하나도 없고 앞집에 닭 살고 뒷집에 소 살고 이런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에 딱 뭔가 슈퍼마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슈퍼마트 아저씨랑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게 엄청 추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추억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약간 이상하고 신기한 조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둘이 만나고 나서 이제 로이가 무법자 이야기를 시작하자 알렉산드리아의 눈앞에 이야기가 시각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이러한 연출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로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알렉산드리아 앞에 있던 문이 열리는데 그 문 밖으로 무법자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이 현실과 환상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에서 시각적인 연출이 너무나도 뛰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읽어주시던 동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런 어린 소녀 알렉산드리아 역시 로이가 들려주는 무법자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청각적으로는 로이의 무법자 이야기가 들리고 시각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가 상상하는 무법자 이야기가 화면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청각과 시각적인 조화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나미님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자기 전에 읽어주시던 동화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잠이 들었을 때도 꿈속에서 그 동화 이야기가 이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의 꿈속처럼 뭔가 어딘가 조금씩 개연성이 없으면서도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뭔가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연출한 부분들이 어린 소녀 알렉산드리아의 상상력을 좀 인상적이게 표현을 잘 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법자들은 각자의 원한을 품고 통치자 오디어스에게 복수를 하러 떠나는데요. 무법자 이야기 속 인물들은 모두 알렉산드리아가 현실에서 마주쳤던 인물과 같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출을 보신 패널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영화 처음 볼 때는 1인 2역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챘었어요. 블랙 밴디트가 이렇게 딱 가면을 벗을 때 비로소 로이와 같은 배우다, 리페이스구나라는 걸 알았고 다른 배우들 역시 1인 2역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무법자 이야기는 분명히 허구 속의 이야기지만 현실 속 사람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현실과 환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이의 무법자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드리아가 스스로 상상한 장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나이 땐 한창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알렉산드리아가 자신이 실제 세계에서 마주쳤던 주변 인물들을 대입해서 무법자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점에서 무법자 이야기는 로이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쁨님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환상의 연결 지점들이 발견됐던 부분들에서 놀라곤 했었는데요. 네. 그 로이의 병동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할아버지의 틀니가 그 이야기 속에서 딱 등장했을 때 전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무법자 이야기를 이어가던 로이는 감각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한테 자신의 발가락을 만져보라고 하는데요. 로이가 잘못 대답하자 알렉산드리아는 로이의 말대로 엄지를 만지고서는 로이가 맞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혹시 다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이가 실제로는 알렉산드리아가 새끼 발가락을 만지고 있었는데 로이는 엄지를 만진다고 잘못 대답했잖아요. 네.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곧바로 엄지를 만지는 장면에서 직접 답을 바꾸어서 로이의 오답을 정답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알렉산드리아가 로이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영화의 주제를 암시한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버드님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알렉산드리아가 맞았다고 더듬으면서 거짓말을 하자 로이는 알렉산드리아가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을 하게 되고 또 로이의 무법자 이야기는 곧장 비극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네. 그만큼 로이에게 있어서 발 감각의 회복이 또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이런 방식으로 복수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영화 전반부에서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영화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성당에서 성체를 가져와 가지고 로이한테 나눠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내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야? 라고 로이가 얘기하자 알렉산드리아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장면이 순수한 존재가 절망에 빠진 어른을 구원한다는 주제를 좀 관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대사가 리페이스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비하인드를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됐는데 그 애드리브인 걸 알고 나서 뭔가 더욱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디님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도 그 기쁨님 대사를 처음에는 골랐는데 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가 수술을 끝나고 나머지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공감한 나머지 막 울면서 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맞아요. 뭔가 옛날에 저의 그런 순수한 마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대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수영을 하지 못하는 블랙 벤티드가 코끼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너무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수중 카메라로 코끼리가 수영하는 모습을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네. 담은 장면에서 되게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코끼리라는 동물이 알렉산드리아가 가져온 그 나무 상자 속에 들어있던 장난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런 복선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시퀀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에는 흑백으로 무성 영화 촬영 현장이 재생됩니다. 이 장면은 로이가 다리를 다치게 된 배경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네.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는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영화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뭔 장면이지?' 하면서 봤던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영화 전반부는 통치자 오디어스에게 복수하고자 길을 떠난 무법자 이야기를 로이가 알렉산드리아에게 들려주면서 전개됩니다. 이어서 후반부의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로이는 어느 날 자신이 잠을 청해야 무법자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 있다며 알렉산드리아에게 약국에 가서 모르핀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사실 무법자 이야기는 알렉산드리아를 꼬드겨 모르핀을 구해 자살하기 위해서 로이가 지어낸 것이었죠. 로이는 스턴트 촬영으로 다리를 크게 다치고 여자친구 역시 주연 배우에게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로이의 상황처럼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 무법자들 역시 위기에 빠지고 마는데요. 무법자들이 사제에게 배신을 당해 손발이 묶여있던 그때 갑자기 알렉산드리아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그들을 구출해줍니다. 이제 무법자 이야기는 더 이상 로이의 것만이 아닌 알렉산드리아의 것이기도 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무법자 이야기가 로이가 모르핀을 구해 자살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패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배신감이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로이가 단순히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렉산드리아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심지어는 그 목적이 자신의 자살을 위함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배신감이 들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삶이 좀 절망적이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나미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신감도 들었지만 우선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병원에 로이의 동료랑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자살은 말도 안 된다. 여자 때문에 자살하는 건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설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로이는 어린아이 알렉산드리아를 이용해서라도 이런 절망적인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나미님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 로이가 정말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삶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어린아이를 이용하려고 했을까 싶어갖고 측은한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알렉산드리아는 그저 로이가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약국으로 몰래 들어가서 모르핀을 훔쳐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모르핀을 꺼내려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기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를 이용하려던 로이와는 달리 로이에 대한 알렉산드리아의 마음은 항상 진정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알렉산드리아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순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로이는 무법자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을 한 명씩 죽여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요, 알렉산드리아처럼 죽어가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마음속을 되게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펐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에 검은 무법자가 허리춤 정도는 물속에서 헤엄치질 못해 물속에 가라앉는 맞아요. 장면이 저는 가장 극적으로 슬펐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무법자 이야기가 모두 로이가 지어낸 만큼 등장인물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부분 역시 로이의 절망적인 심정이 투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무법자 이야기 속에는 루이지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발에 총을 맞는데 로이가 이 루이지를 향해서 반쪽짜리 삶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로이 역시 촬영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인물이잖아요. 다리를 다친 자신의 삶 역시 반쪽짜리 삶이라는 로이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느껴서 정말 슬펐습니다. 맞아요. 우디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 무법자들이 다 되게 잔인하게 죽어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로이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뭔가 투영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무법자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이 죽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양하긴 하지만 그 누구죠? 루이지 말고 밧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등장인물도 있잖아요. 인도인인가요? 맞아요. 인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더폴 약간 추락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것 맞아요. 같아서 그것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함은 절망에 빠졌던 로이와 무법자 이야기를 희망으로 바꾸며 구원해내는데요. 패널분들은 어느 장면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함이 돋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미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후반부에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을 로이로 착각하고선 일어나지 않으면 의사들이 칼을 찌른다고 말하는 장면이 맞아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장면은 뱀에 물려 죽은 아이를 두고 아이 엄마가 한 말을 알렉산드리아가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요. 칼을 찌른다고 말하면 로이가 놀라서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대사를 알렉산드리아가 했다는 점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함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치아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로이의 말을 믿고서 할아버지의 틀니를 오렌지 껍질에 넣어 씹는 부분에서 순수함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한 자신에게 무서움을 쫓는 그런 주문을 알려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순수한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살짝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알렉산드리아가 얼음을 핥아먹는 장면이 저한텐 가장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함이 드러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살짝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네. 그 얼음이 조금 더럽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얼음을 되게 호기심 가득한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핥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결국에는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상치도 못한 장면이어가지고 너무 웃기네요. 저는 처음에 알렉산드리아가 그냥 가만히 로이의 무법자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한 중간쯤부터는 자기가 이야기에 개입하기도 해서 등장인물의 설정이나 행동을 바꿔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예 이건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직접 그 이야기에 자신이 꼬마 밴디트로 개입해서 위기에 빠진 등장인물을 막 구출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직접 자신이 그 이야기에 들어간다는 설정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알렉산드리아와 로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로이가 출연한 영화를 함께 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을 보신 패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허드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로이가 스턴트 촬영으로 다리까지 좀 크게 다쳤지만 실제 영화에서는 스턴트 장면이 모두 생략되었다는 점이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네. 로이에게는 사고로 인해서 인생까지 포기할 만큼의 큰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관객들은 그 과정을 모른 채 주연 배우들의 연기만을 보게 된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찍다가 크게 다쳐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로이가 네. 여전히 웃으면서 영화를 보는 장면에서 로이의 영화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로이의 인생에 있어서 영화가 얼마나 큰 부분이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슬펐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로이의 영화에 대한 사랑이 참 크구나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한 모두들 주연 배우의 연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 알렉산드리아만큼은 스턴트 장면이 가장 좋다고 말하며 로이의 스턴트 장면이 재생되는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는 스턴트 씬에서 항상 로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스턴트 장면이 가장 좋아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패널분들도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나민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에서 책장 씬이라 해야 되나요? 책을 이렇게 미는 그런 장면이나 네. 괴물에서 3부 앞에 나온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그런 것처럼 네. 앞에 나왔던 어떤 복선이라든지 떡밥이 촤라락 맞춰지는 그런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맞아요. 그 순간에 이렇게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런 감동이 가장 큰 것 같아서 네, 그런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런 약간 앞에 나왔던 떡밥들이 다 아구가 맞아서 떨어질 때 약간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디님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묶여 있었던 무법자들의 밧줄을 풀어주러 등장했을 때 되게 속이 이렇게 뚫리는 느낌? 어떻게 하면서 걱정하면서 있었는데 이렇게 밧줄을 풀어주니까 그런 귀여운 애기가 밧줄을 풀어준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줄 알고
저도 영화 속 장면을 꼽았는데요. 그 대서사시를 로이랑 알렉산드리아가 함께 마무리 짓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우는 로이랑 누워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서사시를 마무리 짓는데 그 장면 영화가 끝난 후에도 저는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어요. 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 로이의 말에 알렉산드리아가 굴하지도 않고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답하면서 결국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잖아요. 그 맞아요. 장면 자체가 약간 분명 서로 툭툭 약간 말하는 말투잖아요. 이 이야기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약간 이렇게 툭툭 말하는 그 말투 자체는 정말 웃음이 나고 그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도 막 하하하 이런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리고 걔네 둘 다 울면서 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남이 울면 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울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하하하 웃어가지고 좀 그게 감동적이고 웃겨서 기억에 났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좀 클리셰 같은 거에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영화 취향으로는요. 그 네. 영화 속에서 주어진 틀을 관통하는 하나의 요소들이 발견되는 장면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부와 2부가 나뉘어져 있으면 그 1, 2부를 연결되는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더폴에서는 내부의 이야기와 외부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요소들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에서는 알렉산드리아가 외부의 이야기, 그러니까 현실에서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구글리라는 네. 마음을 안정시키는 주문을 네. 그 내부의 이야기에서 뭔가 주변 인물들이 죽어 나갈 때 네. 뭔가 안심을 하고자 계속 구글리 외우고 있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귀엽죠. 네, 그러면은 1부에서는 영화 더폴의 전반부와 후반부 줄거리를 살펴보며 영화의 핵심 내용과 각 장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절망에 빠진 어른을 구원하는 서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의 특징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이나 미장센, 감독에 관한 이야기들이 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봉 토파보기 더폴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폴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면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준 외부적, 연출적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무법자 이야기의 안과 밖이 교차하면서 전개가 되는데요. 혹시 이러한 액자식 구성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디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액자식 구성을 활용한 영화를 접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낯설기도 했어요. 근데 로이가 즉석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작품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점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로이의 감정 상태에 따라 무법자 이야기의 전개가 바뀐다는 점도 더욱더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나미님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라 로이가 어린아이 알렉산드리아에게 해주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무법자 이야기가 그저 알렉산드리아에게 해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법자 이야기만 놓고 보았을 때는 개연성 없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무법자 이야기와 병실안의 현실 세계를 좀 넘나들므로써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로이와 블랙 밴디트가 구원으로 이르는 것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성 연출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뻐든의 의견에 완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원래도 약간 액자식 구성뿐만 아니라 이야기 두 개가 한 번에 전개되는 식의 전개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자식 구성으로 현실과 환상을 좀 넘나들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로이의 구원을 환상 속 이야기의 블랙 밴디트의 승리로 표현함으로써 약간 로이의 구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액자식 구성뿐만 아니라 더폴은 뛰어난 영상미로도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타슴싱 감독님은 현실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CG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로케이션 위주로 촬영하셨다고 합니다.
패널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로케이션은 어디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예들이 뛰어가는 그런 사막이 가장 인상 네네. 깊었는데요. 네. 그 장면을 되게 멀리서 익스트림 롱숏으로 잡아주거든요. 맞아요. 약간 자연의 위대함이랄까요? 그런 경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법자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 6명이 아까 나미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막지대에 있다가 주술사를 따라서 도착한 넓게 펼쳐진 초원 그리고 계단식 논 이 공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곳에서 독이 든 그 지도를 먹고 쓰러진 주술사를 원주민이 살려내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좀 영화에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은 모두 주술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갔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나 초원 등요. 진짜네요. 맞아요. 저도 그 계단식 논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게 저는 당연히 CG일 줄 알았는데 진짜 로케이션 촬영이었다고 듣고 나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아메리카나 엑소티카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이 나비를 찾아 헤매던 다윈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바로 나비 모양과 쏙배 닮은 무인도에 갇힌 무법자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섬이 피지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장소로. 그런 장면 전환이 영화 초반부부터 나와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와, 이 감독 미감이 진짜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저도 주술사가 인도에서 가게 된 초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장소가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장소가 그래픽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너무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 감독님이 인도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로케이션 자체가 인도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뭔가 죽기 전에 인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더폴은 이런 영상미로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신선하면서도 강렬한 연출을 보여주는데요. 패널분들이 기억에 남는 연출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드리아가 모르핀을 꺼내다가 떨어져서 수술받는 장면의 연출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를 꼬마 밴디트로 표현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수술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 장면이 기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앞뒤의 연출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네.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연출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는 뭔가 갑자기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버드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도 그 나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술 장면에서 같이 막 정신 없어지면서 무서웠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장면을 하나 꼽아보자면 그 원주민들이 독을 먹은 주술사를 살려냈던 그 초원에서 주술사의 몸에 세계지도가 새겨지는 그런 연출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주술사의 몸에 지도가 그려짐과 함께 빠른 템포의 화면 전환을 통해서 각 로케이션들이 화면에 이렇게 쑥쑥 나타나는데 네, 그게 시각적으로도 되게 강렬한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서 말하신 의견들 다 동의하고 또한 한 가지 더 꼽아보자면 그 앞에서 보여준 흑백으로 구성된 영상을 뒤에서 영화로 이렇게 재생되는 그런 맞아요. 연출이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를 다 봐야만 앞에 장면이 이해가 네네. 된다는 그 점이 진짜 맞아요. 독특한 것 같아요. 수미상관. 오. 더 폴이라는 제목에서 폴은 떨어진다는 의미의 영단어 fall인데요. 영화에서는 반복해서 등장인물들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떨어지는 행위가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디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떨어짐을 물론 죽음으로 연관되기도 했지만 네.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떨어져도 다시 누군가는 일어나고 또 그 떨어진 자의 죽음을 추모해주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알렉산드리아처럼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떨어짐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해석인데요. 네, 나미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로이가 스턴트맨으로 등장하잖아요. 네. 로이가 영화에서 등장하는 순간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위험한 액션을 할 때뿐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로이에게 떨어지는 것은 일상이자 직업인데
어느 날 이런 추락으로 인해서 직원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추락은 로이에게 일상이자 역설적으로 일상을 뺏어간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이런 생각을? 오, 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 알렉산드리아랑 로이 모두 어딘가에서 떨어져서 다쳐 입원하게 되며 만나게 된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 둘의 추락은 알렉산드리아와 로이의 만남이 있게 했고 또 추락하던 로이의 삶은 알렉산드리아와의 우연한 만남 이후에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지금의 이야기 속 장면이 부서지고 떨어지고 낙하하는 장면일지라도 함께하는 사람과 다음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해피엔딩에 도달할 수 있는 게 그런 인생이다라는 위로를 또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너무 좋은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버드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조금 더 과대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쪽지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쪽지도 창가에서 추락을 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이런 떨어지는 행위가 참 많은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혹시 패널 분들이 알고 계신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는요. 영화에서는 알렉산드리아가 모르핀의 E를 3으로 잘못 읽고 새알만 갖다 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맞아요. 이 장면은 실제로 알렉산드리아 역을 맡은 카틴카 언타로 배우가 E를 3으로 잘못 읽은 것을 반영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오, 너무 귀엽네요. 네, 더폴은 타셈신 감독님이 정말 많은 공을 들여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영화를 구상하셨고 17년 동안 로케이션을 찾기도 했고 또 9년 동안 아역 배우를 찾아 제작한 영화이었지만 개봉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여기 있는 4명의 인생보다 더 길게 더 긴 시간 동안 영화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게 진짜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버드님은 알고 계신 비하인드 있으신가요? 저는 알렉산드리아 아역 배우와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그 실제로 로이 그러니까 리페이스 배우가 실제로 걷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촬영 내내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린아이가 작품에 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감독과 리페이스 배우의 좀 배려가 되게 다정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리고 잘생겨서 뭔가 그런 진심이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스윗해요 완전.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약간 스치듯이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성당에 다녀온 알렉산드리아가 로이한테 성체를 주는 장면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주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리페이스 배우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 너무 적절하고 인상적인 대사였는데 그 상황을 관통하는 대사가 애드립이라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배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2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더폴을 보고 떠오르거나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조커가 떠올랐는데요. 조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수용소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리킨젤은 아서의 삶은 다시 뒤바꾸면서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조커를 깨우고 리 역시 각성하면서 자신을 할리퀸이라 지칭하면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약간 그 알렉산드리아와 로이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해서 조커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관계성이 비슷한. 네네, 맞아요. 나미님은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생각났는데요. 이 더폴에서도 알렉산드리아가 로이를 구원해 주잖아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은 어린 소녀가 어른을 구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성에 다들 집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흑백, 무성, 액션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 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게 찰리 채플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 중
1989년작인 키드를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려보자면 버림받은 부잣집의 사생아, 그러니까 갓난 아기를 떠돌이 찰리가 얼떨결에 주워서 기르게 되고 그 둘이 서로 의지해가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둘의 관계성을 보아서도 이 더폴과 연결지어 추천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계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영화의 배경에 집중을 해서 추천할 만한 영화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영화 바빌론이 떠올랐는데요. 바빌론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그 192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거든요. 근데 더폴도 마찬가지로 주인공 로이의 직업을 스턴트맨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영화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스턴트맨들에게 헌정하는 영화라고도 저는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바빌론도 영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여가지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2부에서는 더폴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작품 연출부터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까지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마터면 잊힐 뻔했던 명작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빛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더폴을 평가해볼까요? 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맨 처음에도 말했듯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7점 드렁크이고요. 제 한 줄 평은 추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순수함입니다. 저는 8점 드렁크입니다. 네, 더폴을 보고 난 후에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서 뭔가 한 줄 평을 말하자면 다시 깨달은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살아가면서 좀 추락할 일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추락하게 됐을 때 그때 다시 이 영화를 보면은 나에겐 또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의 한 줄 평이고요. 그래서 저는 8.5점으로 야무지게 드렁크하겠습니다. 소수점까지. 저 지금 그 한 줄 평 들으면서 몸에 소름 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네, 그러면은 나미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9점 드렁크를 저희 전체적으로 다 평점이 엄청 높네요. 그러게요. 저는 더폴을 보는 내내 정말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함으로 치유받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한 줄 평은 아이의 환상으로 어른의 현실을 구원하다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타샘싱 감독님의 영화 더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단순히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것을 넘어 현실이 환상으로, 환상이 현실으로 개입하기도 하는 연출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영화라는 매체를 빌려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영화 그 자체의 매력을 한껏 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연은 때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더더욱 말이죠. 로이와 알렉산드리아의 첫 만남도 바람을 타고 잘못 들어간 편지로 인해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우연한 첫 만남은 절망으로 물들던 로이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말로 이르는데요. 누구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우연한 만남이 로이에게만큼은 삶을 구원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계속해서 곱씹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알렉산드리아가 로이의 삶을 바꾼 것처럼 누군가는 우연히 보았을 더폴이라는 작품 역시 그분들의 삶을 바꾸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재개봉 독파보기 더폴 편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기쁨, 패널의 우디, 버드 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